빈센트 반 고흐. 1888년 12월 23일 밤, 프랑스 남부 작은 마을 아르.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신문지에 싼 무언가를 쥐고 있죠. 그는 매춘소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한 여성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걸 보관해달라고 말이죠. 신문지가 펼쳐지고 곧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안에는 빗불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다음날 고은은 피범벅이 된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저 사람 완전히 미친놈이야.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니까요. 예술가라더니 정신병자잖아. 하지만 정말 그게 끝이었을까요? 뒤를 자른 그날 밤, 천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배를 감은 자화상, 아르레 방, 별이 빛나는 밤, 아이리스, 뽑히는 아몬드 나무 등등. 그날 이후 미술사를 뒤흔들 걸작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귀를 자른 화가의 진실,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한 화가, 그가 남긴 1600억 원짜리 그림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준데르트. 빈센트 반 고흐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정확히 1년 전 1852년 부모님은 이미 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사사나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어린 빈센트는 매주 예배를 갈 때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이 새겨진 무덤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나는 나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대신한 존재인가? 이 질문은 훗날 그의 그림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증명, 과도한 몰입, 극단적인 감정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는 처음부터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미술상 직원, 학교 보조교사, 전도사, 광산 노동자들의 선교사. 하지만 전부 실패였죠. 이때 고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체성 면에서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리고 그의 나이 27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겠다고. 실패하더라도 이것만은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이죠. 고흐는 모든 길이 막힌 뒤에야 화가가 됩니다. 어둠에서 시작된 화가의 길. 네덜란드 뉘넨시기. 고흐의 초기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고흐의 작품이라고? 색은 어둡고 붓질은 거칠고 인물들은 투박합니다. 이 시기의 고흐의 대표작으로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대신 굳은 손, 몸푸 패인 얼굴, 도동으로 달아버린 삶. 빈센트는 손으로 흙을 파서 먹을 것을 얻은 사람들의 그 정직함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평단의 평가는 내목했습니다. 촌스럽다. 색감이 죽어있다. 기술이 부족하다. 하지만 고흐는 말합니다. 그가 그리는 것은 예쁜 그림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고 말이죠. 화가로 활동한 기간 단 10년 동안 그가 그린 그림은 900점이 넘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2점꼴이죠. 이건 광기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강박에 가까운 집중력으로 그는 예술사에서 가장 짧고 가장 밀도 높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 가격은 400프랑, 지금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였죠. 그의 그림들은 프랑스 아르의 작은 방 구석에 쌓여 있었고 미술계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이상하고 위험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나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 색채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해받을 거라 믿는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생인 테오. 테오는 파리의 화랑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형 빈센트의 재능을 의심하지 않았죠.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캔버스와 물감을 사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고흐가 베토벤처럼 기억될 거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1890년 7월 29일 고흐는 원인불명의 총상을 입고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6개월 뒤 슬픔을 이기지 못한 테오도 그 뒤를 따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지금 고흐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테오의 아내 요한나 본거는 졸지에 29의 젊은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서 미술 경력은 전무했죠. 그녀 앞에는 수백 점의 그림과 600통이 넘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일단 빨리 팔아치워서 필요한 돈이라도 대충 마련해. 이런 것들은 정신병자의 낙서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요한나는 하나하나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 이건 한 인간의 영혼 같은 거라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천재의 기록 말이야. 그녀는 결심합니다. 빈센트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죠. 요한나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 유럽 전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두 번째,
스토리텔링을 위해 태호에게 보낸 편지들을 엮어 출판하므로 고우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여 고우는 사실 광인이 아닌 깊은 사색가였음을 알렸습니다. 작품의 배경과 고우의 작품 의도를 소개하였고 희소성 전략으로 절대 함부로 팔지 않아 가치 상승을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천재화가 반고우의 재발견, 인상주의를 넘어선 혁명적 화가, 고우의 편지, 예술 철학의 보고, 갤러리에 모인 사람들과 세상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우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요한나가 실행한 건 현대 마케팅이 사용하는 바로 그 전략이었죠. 2022년 5월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 작품 하나가 경매에 나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이 1억 1720만 달러에 낙찰됩니다. 최종 낙찰가 약 1600억 원. 왼쪽 작품은 400프랑, 오른쪽은 1600억 원의 400만 배의 가치 상승이었죠. 이게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브랜딩의 힘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의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귀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88년 12월 아르레 노란집. 고우에게 폴 고갱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고우는 이 공동체를 위해 집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고갱의 방을 7점의 해바라기 그림으로 장식하고 매일 함께 그림을 그릴 날을 상상했죠.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비싼 물감인 크롬 옐로를 아낌없이 사용했죠. 그는 이 노란색에 자신의 모든 희망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달랐습니다. 고갱은 계산적인 작품을 그렸다면 고우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죠. 논쟁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1888년 12월 23일 저녁, 고갱이 떠나버립니다. 고우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된다. 나는 실패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연독칼에 듭니다. 병원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던 그 힘든 시기. 그런데 놀랍게도 고흐 전체 작품의 80%가 이 귀 사건 이후 1년 사이에 완성됩니다.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린 이 세계를 색으로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말이죠. 이전의 고흐는 자연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고흐는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고갱의 떠남이 고흐를 무너뜨렸지만 그를 위해 그렸던 해바라기는 결국 고흐를 영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빛은 이미 거기 있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천재였습니다. 고흐 생전의 작업실에서부터 현대미술관의 전시까지 달라진 건 단 하나. 세상이 그를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나는 고흐의 작품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림에 손을 대지도 않았죠. 그녀가 한 일은 이미 존재하던 가치를 세상에 번역해준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자신만의 색과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새로운 것이 되어야 비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정리하고 말하고 보여주는 순간 세상이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흐가 그랬던 것처럼, 테오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고흐 같은 가치를 이제는 여러분의 방식으로 세상에 비추세요.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말이죠. 빛은 이미 거기 있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Vincent van Gogh.